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빌립 피셔 지음, 박정태 옮김, 굿모닝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쓴 필립 피셔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함께 현대적인 투자 이론을 개척한 인물이다. 피셔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 성장주라는 개념을 소개해 월스트리트의 투자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일컬어진다. 그는 특히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를 때 최고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연구개발 역량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피셔는 기업의 질을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계량적 분석을 중시한 그레이엄과 구별된다. 워렌 버핏이 자신을 만든 두 스승으로 그레이엄과 함께 피셔를 꼽은 이유는 그래서 중요하다. 계량적 문제만으로는 진정한 최고의 주식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19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피셔는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1년 과정을 마치고 1928년 한 은행의 증권 분석가로 투자 업계에 발을 내딛었다. 피셔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1년 투자 자문회사 피셔앤드컴퍼니를 설립해 평생 투자 자문가로도 활동했으며 1960년대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투자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근거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투자 기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당시 투자 대상 기업과 고객, 경쟁 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실 수집을 통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했다. 이렇게 해서 1950년대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모토로라 같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발굴해 초장기간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실제로 텍사스 인트루먼트의 주식은 1980년대에 매각했고 모토로라는 2000년대까지 보유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성공의 열쇠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르는가에 달려있다. 성실함과 독창성, 근면함이 그것이다.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나의 첫째 아들 아서와 셋째 켄은 나의 사업과 매우 유사한 분야에서 또 둘째 도널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이 책을 세 아들에게 바치고자 한다. 서문.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1970년대 중반처럼 미국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축 처지고 눈에 띄게 가라앉은 적은 20세기 들어 지금까지 단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지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시장의 현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다우존스 평가 주가는 주식을 보유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심각한 고통과 깊은 상처를 드러내주기는커녕 오히려 희석시키는 것 같다. 실제로 비록 각 종목의 시가총액을 감안한 가중평균 주가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장 주식의 주가 변동을 보여주는 한 가지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1974년 중반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은 1968년의 고점에 비해 70%나 하락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엄청난 손실에 직면해 역시 예상했던 대로 행동했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아예 보유 주식을 전부 팔아치우고 시장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데도 말이다.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제대로 선정한 주식이 안전해 보이는 듯한 다른 자산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작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은 특유의 사고를 펼쳐 보인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욱 보수적으로 행동할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탕에는 투자 대상을 가장 큰 기업들로, 다시 말해 적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주식으로 한정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철도 회사인 펜센트럴이나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과 같은 기업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없을 것이고, 이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얼마 전까지도 펜센트럴이나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 모두 보수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상당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한 투자자라면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풀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두 가지 정의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 1. 보수적인 투자란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2.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투자의 동인이 사실의 근거에 판단할 때 보수적인 투자인지의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검증 절차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을 추천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보수적인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투자 대상의 건정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련의 검증 절차는 자신의 투자가 이 같은 건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채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운이 좋건 나쁘건 또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따르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보수적인 투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동해 왔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 중요하다. 투자자 개인적으로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을 고려할 때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현재의 주식 투자자들이 최근에 경험했던 것 같은 시련을 다시 겪어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하락세는 40여 년 전 대공황 시절의 주식 투자자들이나 겪었을 법한 고통이다. 오늘날 미국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 국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기술적인 지식과 노하우의 축적이 뒷받침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물론 투자 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진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안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다시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는 것뿐인데, 관료적인 틀에 얽매여 있는 정부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도 무척 많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오늘날 투자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투자자들 스스로 정면으로 맞서 직접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나는 아들 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켄은 지금부터 설명할 많은 주제들의 개념 정립은 물론 이 책의 제목을 잡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의 도움에 대해 이 정도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장에서는 앞서 내렸던 두 가지 정의 가운데
처음 것인 보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해부를 하고자 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최근의 약세장을 연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증권가의 오류들을 분석했다. 이 장은 증권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려고 쓴 것이 아니라 비슷한 오류를 앞으로는 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최근에 저지른 잘못을 연구할 때 비로소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앞서 내렸던 두 가지 정의 가운데 나중 것인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뤘다. 마지막 장에서는 요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주식 투자란 정말 재산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며 도박과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하는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의 약세장으로 인해 경솔한 투자자들은 주식 보유란 단지 함정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과거 주식시장에 심각한 약세장이 도래했을 때마다 능력이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단련을 했으며 순간순간 변하는 대중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은 대단한 기회를 얻었다. 정말로 그랬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파악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빌립 피셔 제2부 나의 투자 철학 1. 투자 철학의 기원 어떤 투자 방식이든 그것이 엄격한 훈련을 통해 수립된 것이라면 먼저 왜 그 같은 투자 방식을 고안하게 됐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투자 방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피셔앤드컴퍼니는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운용 자금을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상 특성에 기초해 아주 적은 숫자의 기업에 투자한다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투자 대상 기업의 매출액과 이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인 순이익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전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성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리스크는 성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피셔앤드컴퍼니의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한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눈앞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영진은 장기적인 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업 활동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최고 경영진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자질은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해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이익을 얻고자 분투할 때, 혹은 경영진이 그동안의 성공에 너무 도취해 자만에 빠졌을 때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중대한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제조업체의 특성들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셔앤드컴퍼니의 주된 활동 범위를 제조업체로 한정했다. 가장 앞선 기술력과 뛰어난 경영 판단 능력이 결합해 우리가 설정한 기준을 축적시키는 제조업체를 찾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피셔앤드컴퍼니의 투자를 전적으로 제조업체에만 집중했는데 이는 그동안 몇 차례 비제조업체에 투자한 결과 그 성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원칙을 소매업종이나 운수업종, 금융업종의 정통한 투자자가 적용할 경우 내가 제조업체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투자 방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투자 철학도 하루아침에, 아니 한두 해 정도의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없다. 나의 경우에도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꽤 오랜 성장 기간이 필요했다. 나의 투자 철학은 부분적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얻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투자자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터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얻어졌다. 나의 투자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대기적인 과정을 따르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자 철학을 형성하기 시작한 초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이런 투자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식 투자에 흥미를 느끼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으며 주가 변동에 따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꽤 어렸을 때였다. 아버지는 5남매 중 막내였고 어머니는 8남매 중 막내였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친가와 외가를 합쳐 조부모 가운데는 외할머니 한 분만 생존해 계셨다. 내가 외할머니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찾아와 내년도 경기 전망이 어떠할 것이며 그러면 외할머니가 갖고 있는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약간의 돈을 저축하기만 하면 이 나라에서 가장 멋진 사업을 하고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 가운데 앞으로 큰 이익을 내 회사를 골라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택만 잘하면 이익은 아주 괜찮을 것이다. 나는 과연 무엇이 어떤 기업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가에 대해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다. 내가 제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별로 흥분되지도 않고 따분하며 의미 없는 어떤 놀이들보다 나은 게임일 것 같았다. 외삼촌이 자리를 뜨자 외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어린 손주가 있는데 괜히 외삼촌이 찾아와 아이에게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외삼촌과 외할머니가 대화를 나누었던 1시간이 나에게는 마치 10분처럼 느껴졌으며 정말로 흥미있는 것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나는 당시 외할머니의 주식 보유액이 얼마나 적은 것이었으며 내가 그날 들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피상적인 것들이었는지 알게 됐다. 하지만 그날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대화를 들으며 처음으로 타올랐던 주식 투자에 대한 흥분은 평생을 두고 이어졌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나는 주식 투자에 대단한 흥미를 느꼈던 데다 그 무렵에는 요즘과 달리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여부를 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1920년대 중반에 노도와도 같았던 강세장에 뛰어들어 적은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주식 투자란 도박하는 습관만 길러줄 뿐이라며 나를 심하게 나무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성적으로 도박꾼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험을 즐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성격이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이와는 반대로 당시 주식 투자로 약간의 돈을 벌기는 했지만 적어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초창기의 경험. 그러나 1920년대의 대강세장이 마침내 대폭락과 함께 종지부를 찍기 직전까지 나는 몇 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다. 이것은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이 됐다. 1927년 가을, 나는 당시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했다. 그 무렵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대학원 1학년 과정은 전체 수업의 20%에 해당하는 매주 하루의 수업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체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짜놓고 있었다. 이 수업을 지도했던 보리스 에머트 교수는 대개의 경우처럼 학문적으로 이런 과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한창 잘 나가던 대형 우편 주문 판매 회사들은 자신들이 파는 상품의 대다수를 외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이런 납품업체들에게 수요처는 오로지 한두 곳의 우편 주문 판매 회사가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체들에게는 우편 주문 판매 회사의 계약이 무척 까다롭고 이익률도 매우 낮아 제조업체들은 심심치 않게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곤 했다.
우편 주문 판매회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도산하는 게 좋을 리 없었다. 그래서 한 우편 주문 판매사가 에머트 교수에게 납품업체들의 사정이 너무나 심각할 경우 이런 회사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을 맡긴 것이었다. 에머트 교수는 이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했고 그 결과 기업 경영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이 수업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공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해주는 기업은 절대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단 사업 활동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회사의 경영진이 우리와 한자리에 앉아야 했다. 그러면 에머트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고 우리는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자 애썼던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나는 특히 이런 배움의 기회를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미 반세기 전인 그 시절만 해도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요즘과 비교해 훨씬 적었다. 에머트 교수도 자동차가 없었다. 나에게는 있었다. 나는 에머트 교수에게 회사를 방문할 때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기업체로 향하는 도중에는 그리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스탠포드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우리가 방문한 회사에 대해 에머트 교수가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매주 한 차례씩 차 안에서 나에게만 특별히 들려주었던 그의 설명은 그 뒤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가치 있고 즐거웠던 배움의 기회였다. 더구나 이런 기업체 탐방을 하면서 하루는 아주 특별한 확신을 갖게 됐는데 이것은 몇 년 뒤 개인적으로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실제로 이렇게 거둔 이익은 내 사업의 미천이 되었다. 하루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2개의 기업을 방문했다. 산호세에 위치한 2 기업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한 곳은 존빈 스프레이 펌프 컴퍼니라는 회사로 과수원 등에서 해충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스프레이 살충제용 펌프를 만드는 세계적인 제조업체였다. 또 한 곳은 앤더슨 방구로버 매뉴팩처링 회사였는데 이 회사 역시 과일 통조림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손꼽혔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성장기업이라는 개념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 쓰이지 않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소 서투르게나마 에머트 교수에게 이 말을 사용해 보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방문한 2 회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그 어떤 회사들보다 현재의 규모에 비해 훨씬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머트 교수도 내 말에 동의했다. 에머트 교수를 옆자리에 태우고 기업체를 방문하는 길에 나는 그의 과거 사업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이렇게 해서 배운 내용은 내가 나중에 투자 사업을 해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회사가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춰 제품을 생산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올 발명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의 가치를 확신처럼 심어줄 수 있는 영업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회사는 결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 한참 뒤 나는 이 같은 바탕 위에서 심지어 강력한 영업 조직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회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와 바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아우르는 마케팅의 진정한 개념에 정통해야 하는 것이다. 경험의 학교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 1928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즈니스 스쿨의 1학년 과정도 끝났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멋진 기회가 찾아왔다. 요즘에는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 매년 몇백 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지만 당시 내가 입학한 대학원 1학년 과정에는 모두 19명이 들어왔을 뿐이다.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이 문을 연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 그럴만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1년 앞서 입학한 이외 졸업생들은 불과 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금융 분야를 전공한 경우는 단 2명뿐이었다. 그 무렵 주식시장의 열기가 워낙 뜨거웠으므로 두 졸업생은 뉴욕의 투자신탁회사에 스카우트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은행에서 학교 측에 투자론을 전공한 졸업생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은행은 나중에 크로코 내셔널 뱅크에 인수됐는데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기가 아까웠다. 만약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생이 은행 측의 인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배출할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추천할 졸업생이 없다는 점이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 소식을 듣자 학교 측에 나를 추천해달라고 설득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일을 잘하게 되면 그곳에 계속 다닐 생각이었다. 만약 내가 은행 일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와 2학년 과정을 마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 측에서도 우리 학교가 의도적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학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뜻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1929년에 주식시장 대폭락 이전까지 증권 분석가들은 통계원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대폭락이 시작된 뒤 3년간 연속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월스트리트의 통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다. 그래서 증권 분석가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 나는 은행의 투자은행 부서에서 일하는 통계원이 되었다. 그 무렵만 해도 은행들이 증권 중개나 투자은행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었다. 내가 맡은 일은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은 지적으로 보자면 약간 정직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다. 당시 은행의 투자부서는 여러 은행들과 공동으로 일괄 인수한 고금리의 신규 회사채를 팔아 막대한 금액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은행에서는 이런 회사채는 물론 자신들이 판매하는 어떤 증권에 대해서도 발행 기업의 재무 건정성 따위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판매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던 당시 상황에서는 뉴욕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나 동업자들이 은행 측의 공동 인수를 제안해 오면 기꺼이 일괄 인수에 참여했다. 은행의 세일즈맨들은 이렇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은행에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또 각각의 증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고객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통계 부서를 갖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의 증권 분석가들이 한 일이라고는 특정 회사의 기업 내용에 대해 신용정보회사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당시 나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 지식 이상을 갖고 있지 못했던 친구들은 자료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 보고서에 옮겨놓기도 했다. 어떤 회사의 매출의 규모가 크면 단순히 그 회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상태가 좋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썼다. 나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은행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증권에 주목할 수 있도록 내가 분석하는 종목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당시 은행 전반의 분위기는 이런 류의 분석을 권하고 있었다. 기본을 다지다. 이런 식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게 됐고, 그래서 뭔가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게도 당시 나의 직장 상사는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내가 그에게 제안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때가 1928년 가을이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라디오 주식에 대단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형 백화점 여러 곳에 라디오 구매 부서를 돌아다니며 은행의 투자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나는 이들에게 라디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3대 기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놀랍게도 이들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는 모두 비슷한 것이었다. 특히 한 사람은
자신을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 회사 가운데 한 곳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세 회사 가운데 하나였던 필코는 안타깝게도 당시까지 개인기업 형태를 고수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라디오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모델을 개발한 업체였다. 이 회사는 덕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고 생산 원가도 상당히 낮아 꽤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있었다. RCA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던 나머지 한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면서 큰 문제에 부딪혔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런 일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은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라디오 회사의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의 평가 보고서는 내가 은행에서 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무렵 은행의 여러 간부 직원들은 라디오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고 당연히 내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인기 있는 라디오 주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놓은 월스트리트의 보고서에서는 이런 투기 종목과 관련해 내가 분명하게 지적한 문제점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무모할 정도로 계속 상승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나는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종목이 상승장 속에서도 주가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관심 갖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훗날 나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 어느 기업이 이미 발표한 재무제표를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없다. 신중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결정적인 단계 가운데 하나는 그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회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 단계였던 이 시기에는 논리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투자 철학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그 회사를 경영하는 인물들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잘 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1929년이 시작되면서 나는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주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매혹적인 논리에 힘입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다.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 앞으로도 매년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내가 미국의 주요 산업들에 대해 전망을 평가해 본 결과 상당수 산업에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런 문제는 이들 산업의 전망이 오히려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1929년 8월에 나는 은행의 간부들에게 배포된 또 하나의 특별 보고서를 작성했다. 나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지난 반세기 이래 최악의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정말 극단적인 예측을 한 셈이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내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었다. 또 내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성경 지명을 통해 상당히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나는 비록 대폭락을 앞두었던 1929년에 이 위험했던 시기에 주식시장 전반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나 역시 주식시장의 화려한 광채에 눈이 멀어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싼 편이며 아직까지 제대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몇 개의 종목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 무렵 나에게는 몇 년간 걸쳐 주식 거래를 얻은 약간의 이익과 내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서 모은 자금이 있었고 여기에 대학 시절 벌어둔 돈까지 합쳐 1929년 내내 몇천 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자금을 3가지 종목에 똑같이 나눠 투자했는데 무지했던 나의 생각으로는 이들 종목이 과도하게 상승한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중 한 종목은 철도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매우 낮았다. 사실 철도 장비 업종은 당시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곧이어 몰아닥친 대공황기에 이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어떻게 됐는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두 종목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광고판 회사와 택시 회사였는데 두 종목 모두 주가 수익 비율이 아주 낮았다. 라디오 주식을 평가할 때는 그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말 열심히 탐문했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들 두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사실 이들은 전국적인 회사가 아니라 지방 기업이었고 따라서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매우 수월했는데도 이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건네는 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는 비로소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왜 그렇게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었는지 분명히 배울 수 있었다. 1932년까지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나의 투자 원금도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사상 초유의 약세장. 다행히도 나는 돈을 잃는 것을 청성적으로 엄청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 후에도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편이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의 가장 큰 차이는 현명한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우지만 바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믿음에 따라 나는 다시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 오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기 시작했다. 나의 투자 철학은 사실 1929년에 내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커나갔다. 어떤 주식이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다면 언뜻 보기에 매력적일 수 있지만 주가 수익 비율 그 자체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또 당시 월스트리트의 시각과는 반대로 어떤 주식이 싸며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연간 순이익에 따라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이 아니라 몇 년 뒤의 연간 순이익에 기초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점도 깨닫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어떤 기업이 몇 년 뒤에 거둘 순이익을 계략적으로나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셈이었다. 나는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이 단순히 그 종목의 주가가 싸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위험에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 외에도 사상 초유의 약세장 기간 중 내가 거둔 초라한 투자 수익률을 냉정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920년대에 강시장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는 나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적중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의 판단은 거의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런 예상 덕분에 내가 얻은 것이라고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 명성이 약간 높아지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익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나는 아무리 정확한 투자 판단을 내리고 특정 주식을 사고 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그 거래를 완결시킬 때까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1930년 봄에 나는 직장을 옮겼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직장을 옮긴 이후 나의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지방 증권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꽤 괜찮은 급여 조건을 제시했다. 경기가 하강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그것도 월스트리트가 아닌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22세의 젊은이에게 그런 조건은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그쪽에서 나에게 제안한 업무는 당시 은행의 투자은행 부서에서 통계원으로 일하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던 나로서는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틀에 박힌 고정 업무가 아니었다. 어떤 개별 종목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판단할 때 그 주식이 매수 대상인지 아니면 매도 대상인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보고서로 만들어져 내가 일하는 증권회사의 중개인들에게 회람으로 돌려지고 이들은 내 보고서를 근거로 고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은 허버트 후버 당시 대통령이 번영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직후였다. 증권회사의 여러 임원들은 암묵적으로 후버 대통령의 이 말을 믿고 있었다. 1929년의 주가 대폭락 여파로 이 회사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5명에서 75명으로 줄어들었다. 회사 측 설명으로는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76번째 직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당시 주식시장의 상승 반전을 점치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비관적이었다. 나는 약세장이 한참 더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증권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의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언제든 나를 해고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금융시장이 좋지 않아 추가로 감원을 해야 할 경우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말이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조건에 동의했다. 시련으로부터 기회는 생겨난다. 비고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몸담았던 증권회사만큼 좋은 곳도 없었다. 내가 직장을 옮긴 뒤 8개월 동안의 경험은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경영교육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무엇보다 투자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일매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1930년이 됐지만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회사 임원들은 갈수록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1930년 크리스마스 직전이 되자 그때까지 경제적 대학살의 상황에서도 어렵게 견뎌냈던 우리 회사도 부도로 인해 회사 전체가 샌프란시스코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는 끔찍한 뉴스였지만 이 소식은 내 생애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 무렵 언젠가 다시 호황기가 찾아오면 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고객들의 투자 자산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었다. 그냥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1931년 1월 너나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참담한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내가 찾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는 따분한 사무직과 같이 전혀 눈길이 가지 않는 직장들 뿐이었다. 이 상황을 잘만 분석해 보았다면 바로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약세장이 근 2년 동안 이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거래해왔던 증권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처럼 젊은 투자 자문가가 종전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투자 방식을 주장하면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경제 전체가 1932년의 바닥을 향해 추락하면서 잘 나가던 많은 기업인들조차 할 일이 거의 없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쉽게 시간을 내주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였다. 아마도 경기가 조금만 더 정상적이었다면 나는 이런 기업인들의 비서조차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귀중한 고객 가운데 한 명이었고 또 아직까지도 그 가족들의 투자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한 고객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고객은 나와 인연을 맺은 뒤 몇 년이 지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그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던 날, 마침 그는 할 일이 없어 신문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맨 마지막 스포츠 섹션을 다 읽어내려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비서가 내 이름과 함께 용건을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 무료한 시간을 때울 수 있겠군 하고 생각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만약 당신이 1년 정도만 지나서 나를 만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면 내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했을 거요. 기초를 다지다. 내 사업을 시작한 뒤 몇 해 동안은 아주 좁은 사무실에서 경비를 최대한 줄여가며 열심히 일했다. 창문은 전혀 없고 두 벽 사이에 유리 칸막이로 구획을 그은 내 사무실의 전체 면적은 책상 한 개와 내가 앉을 의자 하나, 그리고 별도의 의자 하나를 겨우 들여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좁은 사무실 공간과 함께 시내 전화는 무료로 쓸 수 있었고 비서 업무는 사무실을 함께 쓰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전화 교환원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낸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모두 합쳐 $25였다. 이 밖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주차비와 우편요금, 이따금 사용하는 장거리 전화요금이 전부였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당시의 회계장부를 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1932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장시간의 노동과 함께 이렇게 절약해서 경비를 지출한 뒤 내가 그에 올린 월 평균 순이익은 $2.99였다. 1933년에도 어려운 시기가 이어졌지만 나는 소액이나마 더 나은 결과를 냈는데 월 평균 $29가 조금 넘는 순이익을 올려 1000%에 육박하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은 내가 거리에서 신문을 팔았더라도 충분히 벌어들였을 만한 돈이었다. 하지만 이 두 해의 경험이 바탕이 돼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 기간은 내 생에서 가장 귀중한 수익을 올렸던 해였다. 이 두 해 동안 나는 정말로 수익성 있는 사업의 기반을 다졌으며 평생 동안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준 귀중한 고객들을 1935년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시기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현명한 판단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내가 새로 옮겨갈 수 있는 직장이 워낙 마음에 들지 않는 곳들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